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총선이 7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에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병립형 회기로의 움직임에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결정이 더 늦어진다면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명까지 있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립형 회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원의 힘을 빌어 지도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병립형 회기는 명분이 약한 데다 당내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80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의 뜻을 모았고 일부 의원은 의원직까지 내던졌습니다. 총선,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 논의에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소한의 시작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 내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화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속에 병립형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천 회동 이후 6일 만에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2시간 37분 동안 이어진 어제 오찬엔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그날 해당 자리에 같이 있었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밀실 정치, 군기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오찬 회동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식사들 하시고 대통령께서 이후에 일정 더 없으면 차나 한 잔 더 하고 가시라 이래서 차담도 하시고 일단 그러면은 신구 권력 충돌이니 뭐니 말들이 좀 있었는데 싹 들어간 건가요? 그럼 이제? 예, 용산 대통령실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 2인 3과 경기하듯이 호흡을 잘 맞춰 나갈 때만이 국민께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역할을 맡고 있죠. 네. 저희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뒤에는 대통령실 초청을 받아서 만찬도 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부의 역할에 또 당이 어떻게 함께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거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지면서 지금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눴을 텐데요. 중대재해법 처리 등을 두고는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내 역할입니다만은 정부에서도 같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중심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 아젠다를 많이 쏟아냅니다. 여기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 GTX 노선 등 교통 문제에 관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꽤 의미 있는 대화가 많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고 여당 쪽에서는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제일 지금 사람들 관심 있어 하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이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아니냐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한 거는 결국 그냥 불러서 군기 잡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그냥 평가절하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위원장이 군기를 잡는다고 잡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만천하의 국민들이 다 보셨을 거라 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내 임기는 4월 총선 이후까지 내가 이 당을 끌고 가겠다. 공천에 관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공천과 총선에 대한 역할은 당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과 또 대통령실 간의 좀 삐그덕거리는 관계 혹은 가명적인 관계로 용산 대통령실의 그립에 꼼짝도 못하는 국민의힘의 관계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대라면 그 기대치가 영 틀렸다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집중해서 네. 야권에서 조명을 시키게 되는 게 민주당 선거 전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뭐 공천 관련한 거는 전혀 논의된 게 없는 거죠? 공천 관련된 거를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만남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가 않은 일이겠죠. 근데 이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혹시 뭐 공천 문제 논의한 거 아니냐, 뭐 밀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던데 그거는 그러면 민주당이 기대에 섞인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시종일관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번 총선에 과하게 개입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당 비대위가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관한 역할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공천에 관한 기본적인 룰도 하나씩 잡아놓고 있고요. 네. 이번 주는 공천 신청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공천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바탕으로 비난하는 것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 색깔마저도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색깔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에 지금 민주당이 직면해 있고 여기에 대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정 예비 후보들에 대한 후원회장을 본인이 맡으면서 아예 당내에 있는 해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거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내부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국민의힘의 문제를 지켜보기보다 민주당 내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공천 논란 이 문제를 좀 고민하시는 게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뭐 문제가 있고 약간 불공정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저기도 그러겠거니라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뭐 대통령이랑 비대위원장이 금방 이렇게 화기애애지고 뭐 좋아질 건데 이거를 왜 애초에 뭐 사퇴를 한 해 만에 뭐 나는 안 나간다, 뭐 내 임기는 뭐 언제까지다 이런 거는 왜 애초에 벌어졌을까요, 그러면은? 저도 뭐 저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위원장, 여당의 대표가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처음 한동훈 위원장 취임 때 비판했던 건 네. 거의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으로 누군가가 당을 맡는 것처럼 비판해왔지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목표, 지점들은 똑같다고 봅니다. 총선을 승리하고 네. 그 총선 승리를 통해서 과반 의석이 확보될 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개혁 과제도 순차적으로 하나둘씩 국민께 약속했던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 스타일과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스타일은 꽤나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도 완벽한 교집합으로 굳혀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에서 나오게 되는 정치적인 맥락에 대한 다름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 의견이 달랐을 때 그 의견이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정치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느 정당이든지 다르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 뭐 다양한 생각은 표출할 수가 네. 있는데 중간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아닙니다. 죄송한데 다양한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논의할 수는 있는데 그 나랑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으니까 그만둬라.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일반적인 얘기들로 흘러나왔습니다만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내 역할을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본인의 뜻을 명확하게 했고요. 이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강압적인 정치적인 행동들이 뒤따르지 않은 게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정치 핵심 역할이 돼야 됩니다. 싸우고 전쟁하고 누구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다르지만 그걸 조정해낼 수 있는 역량과 능력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인상 비평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제 가령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 어깨를 이렇게 뭐 격려 차원이든 이렇게 툭툭 치시고 그 다음에 오실 때 뭐 언론에서는 폴더 인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90도 인사하고 뭐 기차 타고 같이 가자 뭐 이런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은 그냥
누가 위인지 그냥 확실하게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예의 발음 이 문제가 이제 그 뒤에도 김정숙 여사에게 폴더 인사했던 거나 여러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90도로 인사했던 모습들이 비춰지죠. 네. 그러니까 권력에 굽히기 위한 90도의 폴더 인사와는 저는 격이 다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런 방식이었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듯한 신용이 나와야 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는 전혀 그런 모습과는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예의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정치적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춘 거라 보고요. 다른 방식을 용인하면서도 한 걸음씩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네. 진일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원래 성품 같은 거지 그게 뭐 막 이렇게 뭐 숙이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 한동훈 위원장 평상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관련한 당무에 개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통령이랑 이관섭 비서실장을 고발.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여권발 이슈만 더 키워주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호감도만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네. 여러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시종일관 이번 총선을 네. 정권 심판의 기조로 치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정권 심판의 기조면 윤석열 대통령을 딱 선거에 초점에 맞춰놓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종속 변수를 엮어서 한 덩어리로 선거를 치르는 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결국 나타나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정권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힘이 변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리고 정권 심판이 아닌 낡은 여의도 정치를 한번 심판하겠다는 변화의 구도로서 선거의 분위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0점 조준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 관역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낡은 프레임으로 계속 이런 방식의 선거를 치르고자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달라지고 있고 민주당이 계속 그 지점만 천착해서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변화 없이 오히려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쇄신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민들도 한번 해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0점 조정이란 말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지금 민주당이 엉뚱한 데다가 지금 저 관역을 삼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0점 조준을 잘못하면 네. 아무리 열심히 내가 보고 사격을 하려고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엽사로 사격제 가서 맞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얘기해줬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긍정평가는 대충 한 50%대 정도 그리고 부정평가가 40%. 근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한 60%, 긍정평가는 한 30%대인데 이게 긍부정이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여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감의 표출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지점은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한 평가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이런 좀 새로운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 투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실과 국정 운영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네. 그럼 야당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확 바뀌어나가면서 네. 그 새로운 기대감을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곧 총선의 공천 과정들을 거치면서 네. 한동훈 위원장 혼자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과 선거를 치르는 전체 구도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지지도의 당의 지지도도 수렴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간 충돌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호감도를 높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해석의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충돌을 해서 호감도가 올라간다. 뭐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네. 대통령실에 종속된 정당 이걸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아무리 잘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이끌더라도
여의도 정치까지 대통령이 쥐락펴락하는 정당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지는 않겠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할 겁니다. 네. 근데 부정적인 인식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이 있을 건데 이걸 집권당이 국민적 눈높이에 더 많이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견인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의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들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지지율이 좀 낮게 윤석열 정부가 포집돼 있다면 네. 어떤 면에서 국민들이 실망했는지를 빠르게 캐치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붙어서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도 국민의힘을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뭐 누구의 당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이렇게 보는 인식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여줬던 면이 있으니까 이 인식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총선 공천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이제 요즘 뜨거운 한강벨트 중심으로 하나둘씩 뉴스가 막 터지고 있거든요. 유니스 구원하면 윤석열 정부와 한 목소리 낸 게 아니라 약간 좀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여기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냈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태경 의원도 비주류로 포함되는 임사 중에 하나인데 하태경 의원이 중성동 을에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 잘 알듯이 용산 대통령실과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사기도 하죠. 개혁적인 성향, 중도적인 성향, 그리고 이름 들이면 이름 석자를 대중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 여기에 전문적인 자신의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대거 포진돼서 선거를 치른다면 이건 기존의 국민의힘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민주당은 다 그분들이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걸 이제 86 운동권 그룹이라고 하나의 집단화를 시키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중심대로 이뤄진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변화를 상징하는 국민의힘과 과거에 머무려고 하는 민주당의 대립되는 구도가 확실해질 것이고 그건 곧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꿈을 꾸는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선거의 지지도로도 자연스럽게 전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천하는 거 끝나는 거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로 같이 수렴이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거네요.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공천 작업이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용산의 용심 공천이다. 시스템 공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 사천이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 공천 파동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현재 행동을 보게 되면 그런 논란은 우려에 불과하고 결국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꿈을 꾸는 변화로 상징되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지역구 뭐 성동 갑을이나 뭐 인천 계양을 그다음에 마포을 뭐 이런데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자객공천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발 자객공천이라고 하는데 전략공천과 한동훈 위원장 사천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전략공천 때문에 공천 파동이 일었던 건 이른바 따뜻한 양지. 그냥 이제 공천하게 되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는 곳에 네 사람을 밀어넣는 게 첫 번째고요. 일단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주 경쟁력이 투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배제시킵니다. 그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나와 가깝다는 사람으로 공천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사천, 공천 파동의 핵심 두 가지가 되겠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와 거리가 멉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이기는 공천이거든요. 벌써 10년 넘는 기간 동안 선거에 나갈 때마다 패배하고 패배주의를 통해서 국민의힘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지 못했다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걸 공정한 방식으로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공천으로 끌고 나가면서 통합을 다지게 된다면 이건 어느 누구도 사천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이랑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용산 출신들은 그럼 뭐냐 거기는 왜 다 부산으로 뭐 경북으로 대구로 따뜻한 데 꽃길을 찾아가고 말씀하신 뭐 이기는 선거 이런 거 험지에 나가는 거는 왜 다 영입 인사들이 해야 되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들을 전략 공천하겠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죠.
네. 본인들이 그냥 희망하는 뿐이지 결정된 건 아니다. 선거에 나오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 공천을 전략적으로 주겠다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 나가는 참모들에게 무조건 경선이 기본이다. 네. 특혜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들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탁월해서 뛰어나다면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 지역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의 경쟁을 통해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낼 것이고 그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경쟁력이 없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이기는 공천의 기조 속에서 그분들은 도태될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아마 국민의힘 그 기조 변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재래시장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하셔서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웃으시나요? 네. 그 JTBC가 배추 오르게 많이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미디어 법률단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네.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굳이 뭐 약간 실수 같은데 고발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 꼭? 어쩌다 한번 나오는 실수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거라 보는데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JTBC의 이 논란들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날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만 확인을 거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런 방식의 보도가 나가게 되면 JTBC든 그 어느 정도 레거시 미디어라 불리게 되는 기존의 방송들의 파급력이 크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한 번 보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돼서 전달되는데 이게 사실로 고착화돼서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대통령과 또 정부에 대한 희화화나 조롱거리로 인식되게 된다면 이건 국민적으로도 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경각심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론에 대한 사실 뭐 이 권력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또 시기니만큼 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전국 253곳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공천 작업이 좀 더 일찍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에 들어갑니다. 공천 결과에 따라서 탈당과 제3지대로 향하는 발길이 분주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있었던 정치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보고 오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각계 시민사회가 오체투지 행진과 삭발 등으로 특별법 공포를 호소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절교하고 쓰러지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잊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벌써 이제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제 현재 김건희 특별법을 포함한 쌍특검법과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국회에 지금 거부권 법안들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답답함이 예. 많으실 것 같습니다. 9번째 거부권은 지금 역대 이미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거부권을 즐기는 대통령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참 의의도 없기도 하고, 또 거부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159명의 그런 대참사.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15,000배 이상의 정말 삼보 일배를 하고 절규를 하는 유가족들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서 유가족들의 그 안타까움을 함께하는 그런 이 인간다움을 좀 보여주기를 간곡히 소망을 합니다. 네. 자, 정부에서 거부권 이번 건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예.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 특조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와 청문회 실시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과도한 권한이다. 이런 점들을 좀 지적했거든요. 이거 좀 실제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한은 다른 비슷한 입법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행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면 여야가 또 조정도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구성에 있어서 이제 9명으로 조사위가 구성이 되는데 여야 3명씩, 그리고 3명을 유가족이 추천해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왜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유가족들의 생각을 여당에서도 함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가족들을 자꾸 여당하고 한 묶음으로, 야당하고 한 묶음으로 봐서 자꾸 이 균형을 상실한, 또 중립성을 상실한 조사의 구성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당의 이 새로운 생각을 정말 희망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또 특검법과 관련해서 또 초미 관심사는 사실 이제 모니터링 특별법도 있지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예. 이제 김진표 의장이 한 방송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해서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의원님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여당이 지금 2월 1일 처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좀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진 특검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그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 이 재의결이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2월 1일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제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일단 2월은 좀 힘들 예,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가오는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구에서는 늘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죠. 민주당의 안방이면서 또 당내 경선에선 험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호남입니다. 지금 의원님 선거구도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선거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구도 신인도 있고 또 신인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당에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어서 선거 전략부터 시작해서 정책 공약까지 제가 이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4개월째 지역구를 주중에는 내려올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호남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 공천은 당연히 이 전체적인 시스템 공천 룰에 의해서 반드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갈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호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정체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 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필터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공약도 발굴에도 지금 많은 시간을 또 노력을 하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이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이제 발표한 공약들 중에 예. 좀 눈여겨볼 만한 공약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모두가 다 쉽게 말해서 킬러 콘텐츠다. 주목을 할 만한 공약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4개 내지 5개 정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계층별로 20대, 30대, 또 30대, 40대, 40대, 50대 이런 식의 이제 가장 그분들이 겪고 있는 절실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공약으로 계속 제시를 해왔고요. 금년 들어서는 지금 이제 총체적인 국민 생활 전체를 또 국가적인 과제를 겨냥을 해서 지금 공약을 발표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1호로 발표를 했던 공약 중에 저출생 대책이 있습니다. 그 공약이 오랫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또 국민적 지지도 굉장히 높았던 공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하면 이 신혼부부에 대해서 1억 원 생활 지원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그 자녀를 낳는 수에 따라서 이자와 이 채무를 감액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셋을 출생을 하게 되면 전체 부채가 싹 면제가 되는 그런 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 두 아이를 낳으면 24평, 세 아이를 낳으면 34평의 국민 임대주택을 분양을 우선 분양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그 지원, 또 아이를 갖는 아버지에 대한 휴가 의무화 뭐 이런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높은 관심과 또 뭐 지지를 보내주고 계셔서 국민들이 저희들이 뭐 의기양양해서 또 더 좋은 공약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저희들이 그 전국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심철도 지하화 예. 공약 뭐 내일 모레 나온다고 하니까 또 저희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광주도 뭐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네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공약이 네. 되겠습니다. 자, 공천 이야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서 진행된 후보자 적격 심사에서 불협화음이 좀 있었고 또 탈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명계로 불리는 인사들이 이른바 비명 또 친문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지도부에 참여를 하면서 그 검증 과정, 후보자 검증 과정을 쭉 눈여겨 지켜봤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무슨 계파나 성향에 따라서 더 이익을 보고 소리를 보고 뭐 그런 모습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비교적 공정하고 또 정당하게 검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을 담당하는 분이 검증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뭐 구도가 친명, 친문 뭐 요즘 뭐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의 구도를 친문과 친명으로 나누는 것 그건 이제 언론이 만든 조언데 비교적 그 관심을 끌기가 좋은 또 뭐 그런 소재거리여서 그게 계속 그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리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안고 같이 나가는 게 유리하다. 그건 당연한 거죠. 누구나 저는 친문이든 친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지금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조금이라도 그 문제가 또 생겨나면 그건 유권자들이 더 냉엄하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뭐 오며 가며
이재명 대표하고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걸면 그게 친명이고 찐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못 알아차릴 지역민들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제 총선 후보들에 대한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역 하위 20% 컷오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이번 주 중에 통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3지대 세력에 대한 뭐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컷오프가 통보가 되면 이런 현역 의원들을 뭐 탈당하고 또 신당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그 바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제 뭐 그런 컷오프이 진행이 되면 뭐 그동안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탈당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뭐 당을 지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탈당한 분 중에서는 일부가 이제 제3신당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제3신당이 어느 정도 높은 지지율을 확보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역 기반이 튼튼해야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소위 지지를 유발할 수 있는 스타 정치인이 필요하고요. 없을 경우에는 상징 조작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친박연대처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지자와 지지 지역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3신당이 다소 취약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서 뭐 그 당으로 몰려가고 뭐 이런 현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제3시대 신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지난 주말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의정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은 반드시 견제 세력인 야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뭐 이기기 위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죠. 하나가 돼서 그 하나에 집중적인 지지를 받고 그래야 이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꾸 이제 이탈 세력이 생겨날 경우 뭐 표 분산은 당연한 것이고 일부가 됐더라도 그게 또 아주 그 치열한 접전 지역에서는 결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이탈 제3 우리 민주당에서 뭐 이탈해서 나오는 제3신당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또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탄탄해지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이제 뭐 의원님하고도 이제 그 각별한 사이였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 이후에 이제 계속 호남을 계속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광주 또는 전남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지역 언론인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뭐 숙고하고 있다,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이제 좀 태도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출마를 선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특히 광주나 혹은 전남에서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저하고 이 당이 다르고 또 가는 길이 다르고 또 최근에 뭐 소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출마 여부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판단하실 문제겠죠. 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도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 계열에 있는 이제 제3신당이 뭐 수도권 같은 격전지도 그렇지만 또 호남 지역에서 여러 또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해서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좀 민주당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쭤봤던 건데, 실제로 이 제3지대 신당들이 영향을 이번 선거에서 많이 미칠 수 있을까,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지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몇 번 제3지대의 신당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지난 20대 때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뭐 아주 압승을 하는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을 했고요. 민주당 공천자 중에서 광주 전남 18명 중에 저 하나 딱 당선이 되고 모두 17명이 다 떨어졌던 그런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이 지역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제3신당들은 호남이 이제 지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호남은 분위기가 뭐 민주당에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제3신당을 크게 주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주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하면서 이제 뭐 강하게 이제 뭐 비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보셔서 예. 아시겠지만 그날 이후로 지금 계속 이제 말들이 많은데 뭐 갈등이 생겼다, 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제 뭐 그러다가 다시 봉합됐다,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공천권이라는 큰 권력을 두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봉합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난 25일 그 서천 화재 현장을 두 사람이 같이 가셔서 뭐 껴안고 화해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언론에서 뭐 지탄이 아주 심합니다. 일시적인 봉합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공천권을 둘러싼 이 갈등은 쉽사리 저는 뭐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일련의 그러한 과정이 대단히 국민들의 눈에는 엽기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함께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천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권력을 두고 좀 이렇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보죠. 갈등이 폭발했던 두 사람이 어제는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뭐 일부 나온 보도에서는 뭐 이렇게 뭐 분위기가 좋았고 뭐 끝나고 뭐 차도 한 잔 더 하자라고 해서 뭐 예상보다 시간도 좀 길어졌고 그리고 민생 얘기를 주로 했다. 그래서 뭐 민생 얘기만 나눴다. 뭐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김건희 특검법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오가지 않은 것처럼 일단은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보도된 걸 보니까 공천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뭐 그걸 애써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나무 자리가 그 두 가지 이슈 말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 했다는 걸 가장 많이 했을 것 같고 제 이제 짐작이 뭐 그런 측면에서 그 휘발성이 큰 이슈가 두 분이 뭐 만나서 한 뭐 2시간 반인가 뭐 이렇게 대화하고 밥 같이 먹었다고 그게 해소되겠습니까?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사안이 수사의 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입장을 내놔야 이게 민주당에서는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안을 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또 어떤 뭐 수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달게 그것을 감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를 보면 뭐 그런 예상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그런 뭐 사과 같은 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변명과 억지 뭐 이렇게 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자, 총선 이야기 몇 가지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71일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제도 아직 확정 못하고 있는데 키를 쥐고 있는 게 민주당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기로 입장을 다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대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위성정당 또 창당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실무 작업도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번 주 안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에 특히 민주당 의원 절반인 81명이 준연동형 유지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 너무너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의원님 좀 개인적인 생각도 뭐 궁금하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우선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국회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미 확고한 당론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병립형 플러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자. 권역별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확고한 의사를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민주당이 받으면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제도 그대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플러스 뭐 유성정당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더욱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 파행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승리가 절대선인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냐? 우리는 냉철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부가 최종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은 뭐 멀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를 좀 아주 드러내놓고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권을 심판하겠다. 86세대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뭐 윤희숙 또 임종석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또 많이 나왔었죠. 누가 경제 전문가겠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운동권 심판론 이게 이번 총선에서 그 유권자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관점에 따라서 또 이제 지지하는 진영에 따라서 뭐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운동권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운동권이 그동안에 이제 젊은 시절에 정말 청춘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한 분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버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걸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왜 운동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더욱더 운동권과 이 경제 전문가를 서로 충돌시키고 또 서로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뭐 선거 전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그런 구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구도가 성립하지 않는 곳에서는 후보 안 내야 맞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도를 가지고 한다. 그것만 자기들이 이제 목표로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여러 번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습니다만 이번 22대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정말 파행으로 또 대한민국의 국운을 후퇴시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남에서 많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시면 그 지지는 그대로 수도권이나 중부권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파탄을 막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희망과 미래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길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계호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